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고교취업 연계 장려금 등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 한명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부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취업 연계 장려금 설명을 먼저 약 한 40분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궁금하신 점은 현장에서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소통의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현장학습 지원금과 현장학습 기업 현장교육 지원 사업까지 해서 오늘은 3가지 사업을 모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한국장학재단은 처음 이제 저희 회사 이름을 들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주로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등 대학의 학자금 지원 사업을 하는 교육부 준정부 기관입니다. 교육부 산하에. 다만 저희가 2018년도부터 고교취업 연계 장려금 사업을 맡아 수행하면서 저희가 현재까지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과 그리고 취업을 통한 현장학습 지원금 그리고 취업 연계 장려금 등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는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저희 지원금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고졸자 후속 관리 지원 모델이라고 해서 학교당 한 1억 원의 지역교육 졸업생 취업 지원을 하는 사업과 그리고 중앙취업지원센터라는 세종에 있는 취업지원센터 운영까지 해서 총 5가지 사업을 한국장학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후학습 제도로 장학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재직자 특별전형 희망사다리 1, 2형과 그리고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이라고 해서 희망사다리 2 유형을 한국장학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장학재단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일학습병제를 통한 어떤 후학습까지 그리고 대학 진학까지 전 단계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있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다라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장려금 사업을 담당하셨던 선생님들은 좀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 나중에 궁금하신 점 따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교취업 연계 장려금 사업이 이제 국무조정실의 사업 개선, 사업 점검을 통해서 많은 사업 개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기사들이 나왔고 혹시 선생님들께서도 이 기사들을 좀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단 우려하시는 잘못 지급 고교취업 연계 장려금 30억 정부 철저히 환수 이행하겠다라는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고교취업 연계 장려금 사업은 선지급입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의무종사가 완료가 되면 반환 의무가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의무종사 1년이란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끝나는 학생들은 일부 반환금이 생기는데요. 대부분은 이 30억이라는 금액 중에는 일반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고 나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취업을 그만두는 그래서 반환금이 발생하는 학생들이 18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약 반환금이 30억 이내, 9만 20억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매우 꾸준히 이제 환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사들이 좀 나왔었고요. 취업했는데 안 주고 대학 진학했는데 받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장려금을 지급받는 학생들이 조금 난 취업한 지가 꽤 됐는데 좀 늦게 받는다라는 민원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대학 진학자가 왜 고교취업 연계 장려금을 지원받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그리고 또는 대학 진학자 장려금 지급에 대한 개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리는 사업은
이 부분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사업은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하려는 직업교육 3학년 학생에게 취업과 연계한 장려금 지원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 예산 및 지원 규모는 2023년에 1,020억 원의 사업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이 부분은 24,400명의 학생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1인당 500만 원의 일시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지원 대상입니다. 일단 대한민국 국적자만 가능합니다. 거기에 장려금을 신청한 자로 한정합니다. 대상자는 일단 한국장학재단에 장려금을 신청한 자가 우선적이고요. 그 다음에 학력 요건은 직업교육 3학년 및 일반고 3학년 중에서 직업교육 위탁과정 6개월 이상 180일 이상 참여한 학생만 가능합니다. 취업 요건은 중소 중견기업 취업이 확인된 자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로 한정을 합니다. 작년하고 좀 바뀐 대목들이 두 가지가 좀 보입니다. 하나는 일반고 3학년 중에서 직업교육 위탁교육 180 이상이라고 따로 써놨습니다. 작년까지는 6개월 이상이었는데요. 저희가 그 국무조정실 지적 사항에 따라서 일수가 180일 이상으로 일수로 카운트를 할 예정입니다.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들은 증빙서 내에 이 위탁 기간이 180일 이상임을 저희는 확인을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이건 또 이제 올해 23학년 학생들에게 처음 생긴 부분이고요. 아까 아르바이트생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인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부분이 하나 생긴 게 고용보험 가입 이력 정보가 있고요. 그 고용보험 가입 이력 정보에 보시면 그 주 15시간 이상이라고 근로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부터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청 전 준비사항은 학생은 일단 본인의 계좌가 있어야 됩니다. 본인의 계좌는 저희 한국장학재단과 협약된 17개 시중은행과 그 은행의 계좌가 있어야 되고요. 전자서명수단으로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가끔 부모님 계좌번호를 저희한테 넣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장려금 지급할 때 부모님 계좌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본인 계좌로 꼭 바꾸어서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반고 재학 시는 직업교육 위탁과정 교육증명서를 발급을 받습니다. 이 증빙서 안에는 180 이상 이수한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탁과정 기간이 180 이상이라는 부분이 꼭 확인이 되어야 되고요. 일수가 맞지 않으면 저희가 장려금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 부분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회원 가입을 하시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약관 동의 그리고 서류 제출로 법정 대행 동의서 혹은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정보는 신청자 개인 정보가 있고요. 학교 정보, 또 신청자 본인 계좌 정보, 법정 대리인 부모 정보 입력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장려금 관련해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환수, 반환 사유, 반환 시 어떤 식으로 약정 맺는지 등에 대해서 5가지 정도로 강의를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약 10분 이내고요. 이것을 다 들으시고 나서 학생은 마지막으로 본인 인증을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해서 완료해야 장려금을 신청 완료가 됩니다. 학생들이 이제 동영상을 듣다가 지겨운지 듣다 말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신청이 완료가 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연말에 가끔 전화가 오는데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 장려금을 왜 안 주냐라고 했을 때 보니까 동영상 강의 듣다가 만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는 그 학생들을 좀 구제를 해주기 위해서 마지막 그 단계를 할 수 있도록 좀 열어놓고 그 학생들한테 장려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예산이 만약에 모자라다 하면은 이 학생들은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꼭 동영상 강의 듣고 마지막 본인 확인까지 해주시는 절차를 꼭 해주셔야 한다. 그래야 신청이 완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금 질문하신 것들이 이제 공통적입니다. 그 전국적으로 다녀도 일단은 왜 이걸 받냐? 일단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 중에서 양 부모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두 분이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같이 안 사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양 부모의 그 서명 받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있다.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후견인이 없다. 친권자가 아무도 나선 사람이 없다. 여러 가지 이런 공통적인 질문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각각의 사례들을 다 어떤 식으로 좀 그 방안을 좀 만들었는데 일단 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서 받는 이유는 저희가 민법상의 미성년자에게 어떤 그 법적인 저희가 장려금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법상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무조건 진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상으로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는 사항이고요. 양 부모가 모두 서명을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두 분이 다 서명을 하게끔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서명 두 분이 없으면 저희가 일단은 심사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한 분만 신청을 했는지 왜 없는지에 대한 사유를 저희는 이제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학교 확인자 서명이라는 부분이 지금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없는 양식에 이제 들어간 부분인데 전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았냐면 학생의 재학증명서 혹은 졸업증명서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학교에서 좀 행정상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셔서 그러면 저희가 그 증빙서를 받는 대신에 학교에서 뭐 담임선생님도 괜찮고 취업부장님도 괜찮고 학교 관계자 어느 분이라도 이 학생이 본인 소속의 재학생이 맞다라고 확인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 서명을 믿고 일단 이 학생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확인해 주시기가 어렵다거나 부담스럽다 하시면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한부모 가족확인서라는 것을 저희가 따로 진구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에 이제 한부모만 되어 있은 학생들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 두 부분이 계신데 한 분만 그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사인이 가능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 서류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부모의 일방이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뭐 어떤 장기 부재라든지 심신 상실이라든지 중병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두 분 사인 모두 못하는 학생들은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함께 이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 내용을 보고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걸로 좀 일부 이제 서류 제출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도 이것도 낼 수 없는 학생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방법은 없습니다. 이 학생들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할 의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성년이 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이 서류를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성년이 되고 나서는 그때는 저희가 이 서류 대신에 안 받고 바로 기업 규모만 심사를 해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이 학생이
성령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매번 확인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학생은 나중에 성령이 됐을 때 지급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저희 상담센터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하고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정보로만 심사하겠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제 23학년도 학생들은 대부분 내년에 그 심사를 하고 내년에 지급받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고용보험 가입 정보로만 심사하겠다라는 말은 학생이 이제는 본인이 재직증명서나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해서 저 취업했습니다라고 취업복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저희는 오로지 신청자의 정보를 가지고 고용보험을 조회해서 고용보험 가입이 있으면 중소 중견기업인지 확인해서 지급을 할 예정이고요.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취업을 한 학생들, 이 학생들은 지급이 안 됩니다. 23학년 학생부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4년 11월 30일까지 한국장학재단에 전달된 고용보험 가입 정보 이렇게 되어 있죠. 24년 11월 30일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날짜가 되게 중요합니다. 2명의 학생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명의 학생이 24년 9월에 취업을 했습니다. 한 명의 학생이 24년 11월에 취업을 했습니다. 9월에 취업한 학생이 고용보험을 사업주가 늦게 가입을 시켜줘서 12월 달에 가입을 했고 11월 달에 취업한 학생이 바로 그 달에 고용보험 가입 정보가 있다면 9월 달에 취업한 학생은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11월 달에 취업한 학생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사업주가 가입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정보를 얻는데 가입하는 데까지 그 사업장마다 기간이 있어요. 어떤 데는 한 달 있다 취업했는데 한 달 있다 가입하는 데도 있고 2달 있다 가입하는 데도 있고 즉시 가입하는 데도 있고 근데 이 11월 30일까지 저희가 정보를 끌어왔는데 취업은 했는데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 된 학생들은 지급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올해까지는 22학년도 학생들까지는 이런 학생들은 자기가 재직증명서 내면 저희가 취업 인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취업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 이제 취업을 하자마자 고용보험 가입을 빨리 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안내가 좀 학생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주한테 필요한 거는 고용보험 가입을 빨리 해달라. 그리고 거기에 주 15시간 이상인지를 꼭 기입을 해달라. 이 두 가지가 사업주분들한테 좀 요청해야 될 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그럼 왜 취업복을 왜 없앴냐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재직증명서나 사업자 등록증만으로 취업하기는 분명히 되긴 하는데 아르바이트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고용보험 정보에서는 이 정보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주 15시간 이상자를 고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중소중견기업 불인정 기업으로 부모기업을 가장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취직한 경우는 저희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장려금을 지급할 때 이 학생이 아버님 기업, 어머님 기업, 즉 부모 기업에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 기업이 아님을 전제로 저희가 장려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일단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는 전액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내에서 부모님 이름 쓰는 란이 있어요. 그것만이라도 써주면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대표자 명하고 그 이름하고 좀 비교를 해서 같은 사람이 나오면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학생이 이제 자기도 뭐 생각 없이 뭐 장려금은 생각하지 않고 이제 취업을 했는데 돈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나중에 전액 반환했을 때 부담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것을 좀 최소한 방지해 보고자 이런 장치도 좀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왜 신청할 때 꼭
부모님 정보를 쓰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 그런 사유로 저희가 좀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들은 모두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관련돼서 저희가 업무 처리 기준에 상세하게 업종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기타 불인정하는 기업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 내일천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에서 취업성공수당, 장애인 취업지원, 인력유입 인프라 조성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장려금과 동시에 이 사업들을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는 장려금을 먼저 선지급 받으신 다음에 1년의 의무종사 유예기간이 이행하고 나면 6개월 이내로 이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연달아서 이어서 받으실 수가 있으니 현재 이 청년 내일 채용 공제 때문에 장려금을 먼저 반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이거를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장려금을 먼저 받고 1년 의무종사 끝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청년 내일채용 공제에 가입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거기 취업성공수당이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50만 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만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급 단계입니다. 이제 저희가 심사까지 다 마치고 나면 장려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 지급할 때 장학재단 예산을 사용해서 학생들의 보험을 다 가입을 시킬 겁니다. 다만 학생들은 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한 동의 요것들을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면은 동의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동의를 한 학생에 한해서 저희는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려금 지급은 보험가입을 필수로 이번에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급은 매월 1회 지급으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그 달에 취업한 학생들은 다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본인 계좌가 아닐 경우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일시금으로 본인 계좌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의무종사라는 부분을 보시면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장려금은 선지급입니다. 취업한 순간에 장려금을 5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1년 동안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를 해야 반환 의무가 사라집니다. 이것을 저희는 이제 의무종사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23학년도 학생의 예를 이렇게 표로 좀 만들었습니다. 이 표에 보시면은 사업 기준일이라고 해서 23년 10월 1일이라는 기준일이 있습니다. 학생이 뭐 9월달에 취업을 하든 8월달에 취업을 하든 저희는 일단 10월 2일부터 의무종사 카운팅을 합니다. 그래서 360일이라는 의무종사 기간은 10월 1일부터 저희가 계산을 하고요. 그 전에 취업한 것은 저희가 따로 카운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사업 기준이라는 용어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장려금은 10월 1일부터 내년 24년 12월 31일까지 장려금이 지급이 나가고 단 아까 고용보험 이력 정보가 24년 11월 30일까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확인된 사람을 12월 30일까지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360일을 10월 1일부터 30개월을 줍니다. 그러면 최종 26년 3월 31일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래서 장려금을 언제 지급을 받든 간에 26년 3월 31일 내에 360일을 채워야 한다. 요게 기본적인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무종사 유예기간 총 30개월 내에서 뭐 중간에 이제 회사를 갔다가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만뒀다가 다시 또 회사를 갔다가 거기에서 또 의무종사를 하다가 또 그만두고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26년 3월 30일 이전에 360일을 다 맞춰야지만 반환 의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란색으로 추가 유예기간 최대 24개월 이렇게 쓴 부분이 있습니다. 사유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 표에 군입대 가장 많습니다. 군입대하는 학생들은 저희가 30개월 추가로 최대 24개월까지 의무기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더 연장해 줍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나중에 복직해가지고 의무정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추가 기간을 주니까요. 이 학생들은 의무종사 1년을 어떻게 채우느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임신, 출산, 질병, 상해까지 저희가 다양한 사유를 고려해서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해 드릴 겁니다. 또한 군대에 가는 학생들이 전년도까지는 그래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저희가 추가 유예를 드리지 못했거든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들 유예를 못 해드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작년에 병무청하고 이 군입대 정보를 전산 연계해가지고 신청자가 군대를 가게 되면 저희가 그 전산 정보를 가지고 자동으로 이 추가 유예를 하도록 시스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군입대하는 학생들은 추가 유예 기간을 부여해드릴 예정입니다. 반환하는 학생들의 그 유형입니다. 총 7가지를 저희가 좀 나열을 했는데 이 부분은요. 내가 이제 취업하지 않겠다, 진학하겠다는 학생들이 대부분 반환을 하고 그리고 취업을 했는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여건이 안 좋아서 그만두거나 이래서 1년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이 반환 대상자가 됩니다. 또 3번에 보시면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학교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이 1년에 한 10여 명씩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학생의 졸업 정보를 나중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도 한참 후에 저희가 정보를 이제 교육부를 통해서 받아오다 보니까 이미 미졸업자였는데도 장려금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바로 이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이스라든지 시스템을 연결을 하고 싶은데 마치 그게 전산 연계가 안 돼서 저희가 수기로 나중에 정보를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최대한 이제 졸업 정보를 빨리 땡겨와서 미졸업자는 취업을 하더라도 지급이 안 나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잠깐 보시면요. 대학 진학자는 이제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졸업 당해년도에 대학을 진학한 경우입니다. 그 말은 23학년 학생들은 24년도 졸업하자마자 대학 진학을 하면 저희가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대학 진학 전까지 취업의 의무종사 기간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 인정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취업을 해서 내년 2월까지 취업을 하고 3월 달에 만약에 대학을 진학하면 2월까지 의무종사는 인정하고 3월부터는 그 잔여 기간에 대해서 반환금을 바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1학기만 다니다 자퇴하고 2학기에 하반기에 다시 취업한 학생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입학과 동시에 장려금 반환을 다 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로 자퇴를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의무종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졸업일, 그러니까 그 당해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들, 졸업 당해년도에 대학에 진학 입학한 학생들은 이렇게 반환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 익년도에 입학이나 진학 여부까지는 심사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해년도라는 부분에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야간대라든지 사이버대학, 그리고 방송통신대학 일부 다 예외로 장려금 대학 진학으로 저희는 따로 이제 반환 대상으로 지정을 하지 않을 거고요. 거기에 일학습생제로 해서 직업교육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피택 과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인정이 되면 진학으로 보지 않고 계속 취업 유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사전 질문을 좀 주신 내용하고 말씀드린 다음에 현장에서 좀 질문을 받는 것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졸업한 학생이 진학했는데 5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지급 기준으로 들었는데 이런 경우 학생에게 번거롭게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건데 어떻게 안내할까요? 라는 부분에서 아까 그 22학년도 학생들은 대학 진학자 여부 상관없이 계속 작년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 진학을 해서 이제 야간에 대학을 다니든 아니면은 방학 때 취업을 해서 일을 하든 간에 의무종사 인정은 그대로 작년 기준으로 할 거고요. 23학년도 학생들만 저희가 대학 진학 여부를 보고 23학년도 학생부터는 이제 반환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2학년도 학생들이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다 졸업하고 대학 진학자가 많이 있잖아요. 대학 진학자들을 다 반환자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내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 사회이므로 외국인 학생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고교 취업용의 장려금 혜택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장려금 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국내 국적자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이제 좀 빡빡해가지고 장려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도 없어서 당분간은 국내 국적자로만 한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다음에 설명드릴 현대식 지원금이라든지 기업 현장 교육 지원 사업은 외국인도 외국 국적자로 지원 가능한 부분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국에서 가장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 그럼 중소중견기업을 선생님들이 다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은 본인이 생각해도 중견기업인 줄 알고 할 수 있다고 학생한테 안내했는데 그 기업이 대기업으로 기업 규모가 변경이 돼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받지 못하더라. 선생님들이 학교 기업 규모를 잘 알지 못해서 안내하기가 어렵다라는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확인 가능하고 이 지급 대상 주당 근로시간 제한이 있는지 주 3회 근로자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도 기업 규모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그 정보를 사와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런 신용정보회사, 중앙취업지원센터에서 좀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고 있는 기업 정보 서비스를 좀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저희가 100% 이제 기업 규모를 알고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심사 시점의 기업 규모를 다시 신용정보회사한테 조회해가지고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선생님들도 이런 방식밖에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에 지급 대상은 주당 근로시간 제한이 있는지 주 3일 근로자가 가능한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23학년도 학생들은 주 15시간 이상이다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고용보험 가입 이력으로 확인한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만 주 5일 근무인지 주 3일 근무인지까지는 보진 않고 전체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23학년 학생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피택 과정은 이 사업 설명회를 처음 대구에서 했을 때 그때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 부분을. 그래서 미처 이제 그 과정까지 생각을 못하고 야간대, 사이버대, 방통대만 지정을 했던 부분인데요. 거기에 이제 피택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 부분은 어떤 진학보다는 그 회사에서 이제 직업훈련 교육 일환으로서 보내는 과정으로 해가지고 이 과정까지 인정하겠다고만 했는데 과연 이제 그 피택 과정이냐 이게 아니냐라는 부분은 그때그때 이제 상황을 봐야지 알 것 같아요. 학생이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취업인 상태에서 대학을 진학했을 때 과연 이게 이제 피택 과정으로 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한 번의 판단이 필요하고요. 저희는 또 그 기준을 또 어떻게 확인할지를 다시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확인하겠다라고는 말씀을 좀 못 드리고요.
그 부분은 23학년 학생들이 이제 내년부터 진학을 하게 됐을 때 저희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올해 업무 처리 기준을 개정하면서 선생님들께 다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거는 학생이 이제 취업을 하고 15시간 이상을 근무를 하면서 일반 정규대를 진학을 했을 때는 일학습병자가 아닌 이상은 다 반환 요청을 할 거다. 두 번째로는 그 반환 방법은 저희가 일단은 이제 의무종사 유예기간 30개월이 끝나고 나면 이제 반환금을 다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한테 한 달 동안 환수 약정이라는 것을 체결을 요청을 하고요. 학생은 환수 약정 체결을 하면서 뭐 전액 반환을 하든지 부담이 되면 분할 납부 방식으로 약정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 약정 체결은 최대한 30개월까지 분할 납부를 하되 월 10만 원 이상씩 책정을 해서 본인이 정해서 저희한테 약정 체결해 주시면요. 저희가 매달 그 금액을 환수를 받고요. 만약에 약정 체결도 안 하고 반환도 안 하고 이런 학생들은 저희가 따로 독촉전과 내용 증명을 통해서 학생한테 이제 나중에 소송까지 갈 수 있겠지만 학생에게 이제 직접 저희가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보조금법상으로는 교육부가 학생한테 직접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상의 규정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좀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 하는 업무는 이렇게 민사소송이나 보험 청구로서 반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 질문 주셨던 군입대 관련돼서 저희가 따로 필요한 서류를 받지는 않습니다. 병무청 연계해서 군입대 정보를 받아서 관련돼서 추가 유예 기간만 부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직업군인인 경우는 저희는 중도 중견기업 취업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반환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의무종사를 이행하는 것으로 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취업 자체도 부사관으로 취업을 했다, 직업군으로 취업했다면 장애금 지급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따로 뭔가 서류를 내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증명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거를 저희가 보고 추가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생을 구분하는 방법은 저희는 이제 고용보험 정보밖에 없었던 거고 또 이제 수기 심사에 대한 지적도 일부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제출한 서류 자체가 이제 신빙성이 있느냐라는 부분도 이제 좀 많은 질문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까지는 문제는 안 됐었어요. 그래도 네, 결국은 대학생이 단시간 근로자,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 자체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 있는 근로시간, 그 부분밖에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변경이 된 부분이고요. 어쨌든 학생이 취업을 했을 때 사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그까지 어떻게 구제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근로자가 학생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취업을 하게 되면 일단 의무적으로 사대보험을 가입해서 이 학생이 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또 온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국민취업 지원 제도를 저희가 좀 화면에서도 좀 보고는 있는데 저희가 전체 지원 내용이 아니고 취업 성공 수당이라는 부분이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부,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장려금하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고 있다고 해서 장려금 지급 제한이 전부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유사한 취업 성공 수당이라는 부분과 장려금도 이제 취업을 함으로써 장려금을 지급받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자리 사업에 어떤 중복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선택해서 받지 않으시면 국민취업지원제에서 선택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약 한 50만 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만 포기를 하시면 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학의 진학 과정이라고 일부 지금 보고 있고요. 일단 피택 과정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은 저희 중앙취업지원센터에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학교별로 이제 신청받아 제공하는 서비스가 크레탑 서비스라고 해서요. 현재 지금 나이스 정보에서 제공하는 그 기업 정보 제공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선생님들에게 이제 교육청 통해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고 학교별로 요 서비스를 아이디를 하나씩 줘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학교는 그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내용을 못 들어가지고 신청 못한 학교도 있다고는 어제 좀 들었습니다. 요 크레탑이라는 서비스를 저희 신청을 하면은 그러니까 서비스를 저희가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그 아이디를 드리거든요. 그럼 거기에 기업 규모라든지 그 기업의 현황 그리고 기업의 어떤 신용도 이런 것까지 보고 학생들한테 추천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좀 이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은 가능하고요. 저희가 업무 처리 기준을 이제 이 부분을 배포를 이제 해드릴 겁니다. 신청을 곧 받을 거고 배포를 할 때 그런 사례들을 좀 여기다 담았습니다. 의무종사라는 탭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신청, 그 다음에 의무종사 관련해서 사례별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중소기업에 있다가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그 기업이 갑자기 중견기업으로 기업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아니면은 내가 중견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그 기업이 갑자기 대기업으로 변형되는 경우,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의무종사를 인정해 주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례별로 좀 제가 그 업무처리 기준에 담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거는 기업 규모가 아니고 중간중간, 그러니까 다니다 그만두고 그 부분을 26년 3월 31일까지만 360을 다 채우면 돼요. 중간에 100일 채우고 그만두고 또 다른 데 들어가서 한 50일 채우고 그만두고 이거 다 카운팅이 됩니다. 중견기업이면 23학년도 학생들은 26년 3월 31일까지 그걸 다 채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견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그 기업이 갑자기 대기업으로 기업 규모가 변동이 돼도 계속 의무종사로 인정을 할 겁니다. 본인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 기업 규모가 바뀐 거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대기업으로 인정했을 때는 대기업 근무 기간은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대기업 근무 기간은 저희가 뺄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다시 이직을 하면 또 그 기간을 인정을 할 겁니다. 의무종사 유예기간 30개월 이내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산업체 채용형 이 부분도 있는데 산업체 채용이 현대습을 하고 난 다음에 근로 취업 전환됐을 때 취업 의무종사는 현대습 기간 빼고 그때부터 인정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있는 사례를 좀 정리해서 저희가 이제 매뉴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식회사는 법인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는 이제 부모기업으로 지금 일단은 제외를 하고 있고요. 선취업 후학습 시스템에 연계된 대학들의 경우 선취업 후학습 개념에서 어떤 피택 과정만 저희가 예외로 인정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외의 과정도 진학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야간대 사이버대, 강통대, 피택과정 요 네 가지 부분 제외하고는 다른 일학병제라든지 어떤 대학 진학은 다 반환 요청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볼 수가 없고 입사일로부터 360일이고요. 그러니까 재직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주 3일 근무일 수도 있고 주 5일 근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저희가 매일 카운팅을 할 수는 없고요.
입사일이 있고 만약에 퇴사일이 있으면 그 기간 360일로 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그 신청을 받으려고 5월 달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이제 국무조정실 점검 관련도 있고 그 점검에 대한 개선 내용을 이번에 다 반영을 하다 보니까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고 이제 이번 주에 교육부에 승인 요청을 해서 교육부 승인이 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확정적으로 저희가 교육청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업무처리 기준하고 같이 신청 일자를 공문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예상 기간은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8월 말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기간 안에만 신청을 해주시면 대학생들은 내년에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장려금, 그다음에 현장에서 지원금, 기업 현장 교육 지원 사업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 관리자 페이지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한테 그 개발이 되면은 그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드려서 본인 소속에 있는 학생들의 그 세 가지 사업을 지원 현황을 보실 수 있게끔 서비스해드릴 예정입니다. 현재는 장려금 사업은 없고 현장에서 지원금하고 기업 현장 교육 지원 사업은 하이파이브에서 일부 지급 현황이라든지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돈이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도는 지금 모니터링이 가능한데요. 보다 더 자세하게 좀 상황을 볼 수 있는 화면을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도록 서비스 구현해서 올해 말에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체 위탁교육 과정도 저희가 따로 대학 진학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이 피텍 과정이라는 부분이 정의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도제 학교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 폴리텍 등과 연계하여 융합 신기술 중심의 고숙련 훈련과 학위 취득을 위한 후학습 과정, 이게 피텍 재직과 과정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그 대학에서 어떤 과정이 이런 과정인지를 파악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재직적 과정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또 저희가 따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학습 고용노동부 쪽에서 알려주고 있는 일학습 병행제 참여 유형 중에서 이제 단독기업형, 공동훈련센터형, 피텍 과정, 고교 단계 특성하고 2, 3학년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그 피텍이라고 써 있는 부분만 일단은 예외로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자세한 것은 저희가 명확해지면은 업무처리 기준에 다시 반영을 해가지고 선생님들께 다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과정, 그 유형이 이제 피텍이라고 지금 듣고는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더 알아봐야 되겠네요. 중견기업으로 입사했는데 그 기업이 대기업으로 변동이 되면 전체적으로 의무종사 기간 인정을 다 합니다. 60일치만 저희가 계산해서 반환 요청을 할 겁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으로 취업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고용보험 정보를 보는 것은 주 15시간 이상 기간 때문에 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저희는 고용보험 정보로만 심사를 합니다. 다른 정보를 따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현장학습 지원금 사업부터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장학습 지원금 사업은 작년하고 크게 변동된 부분은 없습니다. 산업체 채용형 현장학습 이수자에게 현장학습 일수에 따른 수당을 지원한다.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산업체 채용형 현장학습 이수자에게 실습 일수에 따른 수당 지원입니다. 재학 중 기간만 인정을 한다. 요거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이제 24년 2월 말까지 현장학습 기간을 인정해 드립니다. 다만 졸업일까지만 인정을 합니다라고 다만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학생들한테 요 다만을 얘기를 안 하고 2월 28일까지는 현장학습 다 인정해 주니까 현장학습 지원금 신청해 라고 했는데요. 졸업일까지만 현장학습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요. 이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업 예산입니다.
작년부터 이제 바뀐 부분이 국고 외에 교육청 재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현장학습 지원금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일 3만 원 받았던 부분을 작년 학생들이 일 6만 원 지급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교육청 예산 중에서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산업체 채용형 현장학습 제도를 미운영한다라고 통보를 하였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교부금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제주도 학생이 만약에 산업체 채용형 현장학습을 나간다 했을 경우 국고로만 3만 원 지원한다. 일일 총 6만 원, 국고 3만 원, 교육청 3만 원에서 최대 60일 지원을 하고요. 최대 36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학습 지원금을 제외하는 사유는 현장학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라든지 다만 이 도제 과정에서 일반 취업반으로 전환 시에 전환 시점부터는 지원이 가능하고요. 산업체 채용형 현장학습 유형이 아닌 연계교육형이라든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의료기관 현장실습 등은 현장학습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권, 표준협약서를 쓰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현장학습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표준협약서를 쓰는 기관은 현장학습으로 인정해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장려금하고 유사합니다. 본인 계좌가 있어야 되고요. 신청 시에 그 공인증서 통해서 약정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입력하고 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저희가 장려금 신청할 때 이어서 현장학습 지원금까지 같이 신청을 받고 있어요. 원래 이제 현장학습 지원금 신청은 보통 9월 이후에 따로 신청을 받긴 하는데 어차피 입력하는 내용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올해 이제 다음 주부터 만약에 장려금을 신청받을 때 장려금 신청 끝나고 이어서 현장학습 지원금까지 같이 신청하면 편리할 겁니다. 저희는 하이파이브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생 식별번호를 통해서 이 현장학습 정보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신청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표를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이파이브 시스템이 있고 장학재단 시스템 두 개를 이제 학생들은 사용을 하고 선생님들도 이것 때문에 좀 업무가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이파이브 시스템을 운영을 할 때는 저희 장학재단 시스템하고는 이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 운영 주체가 다르고요. 또 이 시스템을 합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실제적으로 학생한테 이렇게 돈이 나갈 수 있는 이런 은행 시스템이고 하이파이브는 현장학습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 둘을 합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학생은 지원금 신청은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와서 지원금 신청을 하고 현장학습 일지는 하이파이브 시스템에 가서 일지를 써야 되는 저런 불편함은 아직까지 존재를 합니다. 학생은 총 2번 정도는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와야 돼요. 첫 번째는 일단 신청할 때 내가 현장학습을 아직은 나가진 않았지만 현장학습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일단 회원가입할 때 한번 들어오고요. 현장학습이 다 끝난 다음에 지원금 이제 달라라고 할 때 한 번 또 들어와서 지원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지급 신청 한 2번 정도는 최소 2번 정도는 장학재단에 들어와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설명하기 쉬운 거는 일단 회원가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지원금 신청해라. 그러니까 회원가입 먼저 지원금 신청 나중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편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사는 저희는 이제 하이파이브에서 오는 그 현장학습 일수 그 데이터만을 받아와서 단가를 곱해가지고 수당을 산정합니다. 현장학습이라는 부분은 일단 하이파이브에서 이미 다 검증된 자료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뭐 추가 검증하는 부분은 따로 없고 거기 일수를 온전히 신뢰를 해서 지원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이제 학생이
그 지원금 산정 금액을 보고 내가 현장실습을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적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이파이브에서 선생님들이 그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장학재단에 데이터를 보내주시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지원금은 장려금하고 마찬가지로 본인 계좌로만 지급이 됩니다. 대부분 현장실습 지원금은 현장실습이 끝나고 나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반환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이파이브에서 교육구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현장실습 추가할 때 학생들 현장실습 추가할 때요. 그 교육구분에 산업체 채용형으로 표시된 이 학생들만 저희 장학재단으로 데이터가 넘어옵니다. 나머지 것들은 연계교육형이나 뭐 다른 쪽을 선택을 하시면 이 학생들은 현장실습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 학생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실습이 끝나고 났을 때 학생이 이제 현장실습이 종료가 됐을 때 선생님들은 이런 절차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화면인데요. 일단 보시면은 현장실습 지원금 관리 학생이라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하이파이브에서 어떤 학생의 그 정보가 나오고요. 쭉 가다 보면 실습 확인, 실습일 확정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현장실습 일지 부분이 나올 겁니다. 현장실습 일지 쪽에서 학생이 매일 일지를 쓰면 선생님들이 체크를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출결하고도 연결이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이것을 클릭을 한 횟수가 학교 확정일입니다. 학생 실습일은 여기에 쓴 실습일이고요. 선생님들이 클릭해서 확인해 주신 부분이 학교 확정일. 이 학교 확정일이 저희가 지원금 지급일입니다. 학생 실습일하고 학교 확정일이 다른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이의 신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요 실습일지를 다시 확인하셔서 학교 확정일을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확정일을 실습일 확정이라고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그 화면에서 이런 것들이 뜹니다. 실습일이 확정이 됐고 확정 취소라는 버튼도 생기고요. 여기 써 있는 내용이 확정 자료 전달하기라는 그 버튼이 하나 생깁니다. 조금 그 글씨는 잘 안 보이는데요. 확정 자료 전달하기라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15일이라는 그 실습일을 장학재단으로 보내주시는 역할을 선생님들이 최종적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지금은 이제 하이파이브에서 간략하게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제 자료 확인, 장학재단, 지급 신청 학생, 지급 준비 장학재단, 지급 완료 학생 이렇게 되어 있고, 이의 신청까지 5개 정도 정보밖에 없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장려금하고 볼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이 이 화면은 없는데요. 학생이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화면도 좀 저희가 같이 다 넣어드릴 건데, 지원금 신청해서 자기 그 정보를 가져올 때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자기 학생 식별 번호를 조회해가지고 가져오게 되거든요. 근데 내용이 실습일이 아무것도 안 보이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는 실습이 다 끝났는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일단은 실습일 확정을 안 했거나 확정자료 전달하기를 아직 안 하신 부분입니다. 선생님들이 꼭 요 자료 전달을 확정 자료 전달하기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셔야지만이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들이 그 지원금 산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공공기관에서 근로계약서 체결한 경우는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기 맞춤반이나 연계교육형이나 아웃스빌딩형 현장실습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 기간만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이 진행되는 경우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부 기간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표준협약서를 작성을 꼭 하셔야 되겠죠. 현장 실습이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현장 실습 도중에 복귀하더라도 지원금이 지급되나요? 라는 부분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귀하는 날 그 전까지는 저희가 지급을 다 하는 부분이고요. 실습 도중에 채용 전환이 되면 채용 전환일 전까지는 지급을 다 합니다. 그 이후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습비를 전산으로 다 받다 보니까 학생도 현장실습 일지를 모두 하이파이브에서 LMS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식별번호를 입력해도 현장실습 정보가 조회되지 않았을 때는 아까 그 실습일 확정 혹은 확정자료 전달이 아직 안 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정보가 틀려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크게 많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제 저희 상담센터가 상담원들이 이제 항상 그 학생들 그 정보가 잘못됐을 경우 전화 통화해서 이제 정정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장실습 운영계획서와 달리 중간기말고사 등으로 현장실습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부분도 장학재단에서는 선생님들이 확정해준 일자를 그대로 신뢰를 해서 지원금을 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실습 일수를 확정일을 잘 체크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 완료된 다음에 현장실습이 신청일수 누락이 있다면 추가 신청이 가능할 거라는 부분은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하는 기업에서 현장실습이 끝났어요. 근데 내가 10일을 했는데 선생님이 5일만 신청을 해서 5일로 받았어요. 근데 5일치가 누락된 걸 알고 추가로 5일치를 요청을 했을 때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의 현장실습은 그 하나의 현장실습 지급으로 끝나고요. 이 학생이 다른 데에 또 현장실습을 나갔다. 그래서 또 한 10일이나 20일을 했다. 그러면은 추가 신청을 해가지고 추가로 지급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이 끝난 그 현장 실습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은 어렵고 그 이후에 나간 그 현장 실습에 대해서는 한도 36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장 실습 기간 중에서 일일 실습 시간 최소 기준이 있나요? 라는 부분은 저희는 일수만 받아오고 있고요. 실습일의 어떤 시간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일수 곱하기 단가 이렇게 상당히 심플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는 산업체에서도 현장실습이 가능하고요. 현장실습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장려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실습 기업 현장교육 지원 사업까지 마저 하고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실습 기업 현장교육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일단은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생을 담당하는 기업 현장 교사에게 일정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유형의 현장실습생이 아닙니다.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생을 담당하는 기업 현장 교사. 그래서 선생님들은 하이파이브에 항상 그 학생의 현장실습생의 그 담당 기업 현장 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분들한테 주는 수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사업 예산은 140억을 예산으로 받아왔습니다. 단가가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주요 변경사항의 내용을 좀 써놨는데요. 2022년도에는 담당 학생 1명일 때 하루에 2만 원, 같은 날 2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 2만 5천 원, 같은 날 3명을 담당하고 있다면 3만 원, 이렇게 단가를 지정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조금 단가를 좀 인상하였습니다. 그래서 1명만 담당을 해도 3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에 내가 현장실습생을 2명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3만 5천 원을 하루에 단가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3명 이상 담당하는 현장교사는
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요. 그 현장실 기업 현장 교사는 그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현장실생을 뭐 많이 받을 수는 있는데 기업 현장 교사를 1대1로 배치하기 어려운 회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회사는 뭐 3명에서 많게는 10명 이상도 혼자 담당하는 기업 교사가 있는데요. 3명 이상 담당하는 기업 현장 교사도 단가는 35,000원으로 동일하게 지급이 될 겁니다. 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지급하지도 않고 또 아예 주지도 않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단가가 2명 이상분으로 해서 35,000원만 단가 계산을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장습 그 산업체 채용형 현장습과 지급 지원 그 제외 대상이나 이런 부분은 다 동일하고요. 그 기본 여건을 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 현장 교사 자격 요건으로 해서 이제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인데요. 그 현장 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의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 실습생을 지도 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 기업 소속이라는 것을 저희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확인을 합니다. 사업장 주소지가 같다. 그래서 동일 기업으로 보지는 않고요. 기업 이름이 좀 비슷하다, 유사하다 이렇게 동일 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동일 기업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같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가장 저희는 이제 심사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대부분 그 기업 현장 교사랑 현장 실습생의 그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른 경우가 좀 간혹 있습니다. 대표자도 같고요. 사업자 소재지도 같아요. 근데 회사 이름이 약간 달라요. 그 사업자 등록번호가 또 다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심사할 때 상당히 좀 곤란한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같지 않으면은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그 배치하실 때 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도 지급을 못 받아서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요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좀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최대한 이제 좀 넓게 심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기준이 이제 명확하게 있다 보니까 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기업 현장 교사분들도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회원 가입하시고 신청하셔야지만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 기업 현장 교사분들이 장학재단에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면 하이파이브에서 선생님들이 기업 현장 교사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작년에 좀 바뀐 부분입니다. 이게 하이파이브 시스템 화면입니다. 현장 교사 추가라는 부분이 학교 그 하이파이브에서 현장습 지원금 관리 현장 교사라는 메뉴 내에 보면은 그 각 학생별로 현장습생별로 현장 교사 배치라는 것들이 있고요. 이 현장 교사 배치를 클릭을 하시면은 현장 교사 추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찾기라는 부분을 통해서 현장 교사를 찾는데요. 여기에서 찾지 못하는 내가 이제 이분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찾기에 없다. 이분은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아직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회원가입해서 기업 현장 교사 지원금을 먼저 신청을 하신 분이 여기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습생들이 현장습을 다 마칠 때까지 배치를 못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기업 현장 교사가 아직 지원금 신청을 안 해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왜 안 보이냐라는 부분은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안 하고 지원금 신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업 현장 교사분들은 좀 연로하신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농업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한 번도 이제 PC를 사용한 적이 없으시거나 또 모바일로 이거 하는 부분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단은 이제 현장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분들이 그 회원가입을 안 하겠다 하시면은 배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뭐 이분들 회원가입 정도는
일단은 뭐 수기로라도 신청서를 하나 받아가지고 일단 입력을 대신 넣어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올해부터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신청을 할지 어떻게 운영될지는 이 부분 하면서 좀 개선을 해나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최대한 이제 수기로라도 서류를 좀 작성하게끔 안내를 해주시면 저희가 일단은 배치까지는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해보고요. 나중에 이제 지원금 신청은 직접 이제 본인이 지원금 사이트에 들어와가지고 재단 사이트에 들어와서 신청은 하더라도 일단 현장교사 배치까지는 이렇게라도 좀 할 수 있게 좀 수기 신청도 좀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20년도에는 기업 현장교사가 그래도 그 회사의 직원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을 따로 받았었거든요. 그거 발급받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지원금을 아예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저희는 처음부터 진구를 하지 않고 신청하신 분들의 고용보험 정보, 가입 정보를 좀 확인해서 고용보험으로 재직 여부를 좀 자동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확인이 안 되는 직원분들은 따로 전화를 드려서 재직증명서 다시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기업 현장 교사가 그 기업의 대표자인 경우는 재직증명서 따로 안 받고 어떤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은 저희가 처음부터는 하지 않고 서류 제출은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업 현장 교사 분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입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로 기타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최종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기타 소득세를 제외를 하고 지급을 하다 보니까 현장 실습생하고는 다르게요. 기업 현장 교사는 한 번만 지급을 하고 끝나게 됩니다. 세금 계산을 해서 세금을 제하고 지급을 하다 보니 기업 현장 교사는 현장 실습생을 더 이상 내가 담당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지원금을 산정해서 신청해 주셔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추후에 다시 또 내가 현장 실습을 또 맡게 돼서 추가로 지원금 신청해도 더 이상 지급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너무 일찍 신청하시는 금액이 이제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신 분은 한 번 정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다시 드려서 이건 한 번 나가면 이제 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하니 추가로 현장 실습생들을 더 담당할 기회가 있다면 그거 끝나고 지원금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생들은 일수 기준으로 단가 계산하는데 기업 현장 교사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기업 현장 교사는 배치 기간으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한 학생의 현장 실습 배치 기간을 뭐 일주일이든 뭐 열흘이든 해주시면 저희는 이제 공휴일 제외하고 주 5일 계산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할 예정이고요. 하이파이브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의 그 현장교사를 찾아서 현장교사 배치 기간을 입력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치 기간을만 줍니다. 이 말은 현장 실습생이 중간에 복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현장 실습생이 중간에 결근을 하거나 했을 때 상관없이 저희는 이 기간을 가지고 지원금을 산정을 합니다. 다만 현장 실습생들은 그 일수이기 때문에 뭐 결근을 하거나 복교를 하면은 더 이상 지급이 안 되는데요. 현장 교사는 이 배치 기간을 정해 주시면 그 기간만 할 수가 있고요. 학생이 한 명인데 현장 교사가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배치 기간을 다르게 해서 여러 명을 지정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각각 나갑니다. 같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가 배치 기간이 2명이서 배치 기간을 중복돼서 설정은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지급이 되지 않고요. 학교가 다른데 현장 실습생이 뭐 A라는 학교에 한 명, B라는 학교에 한 명, C라는 학교에 한 명 뭐 이렇게 담당을 하더라도 각각의 배치 기간에 따라서 중복이 되는 날이 있잖아요.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의 중복 기간은 단가가 35,00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
같은 날에 중복되는 학생이 없으면 3만 원 지급해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2명 이상일 때는 3만 5천으로 동일하게만 지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은 배치 기간을 정해 주시면 장학재단이 그 배치 기간을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확정자료 전달하기라는 부분이 현장학습장하고 같이 똑같이 현장교사 배치하고 확정자료 전달하기까지 하셔야 저희가 장학재단 시스템에서 지원금 산정이 가능하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제 상태값을 통해서 조금 이제 제한적이긴 하지만요. 기업 현장교사가 지급 신청을 했는지 자료 확인은 이제 그 배치 기간을 이제 저희한테 보내주셨는지, 그 다음에 지급이 완료됐는지, 이의 신청을 했는지, 이 부분을 선생님들은 보실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좀 더 자세한 모니터링 화면을 장학재단 시스템에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장교사 배치하려는데 찾기가 안 된다. 라는 부분은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최초 신청하지 않았거나, 즉 회원가입하고 장려금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학교에서 입력하는 기업 정보하고요, 기업 현장 교사가 입력하는 기업 정보가 다르면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찾기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이 2가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 현장교사가 잘못 입력한 건 기업 현장교사가 수정해야 되고요. 만약에 학교에서 하이파이브 쪽에다가 잘못 입력하신 거는 하이파이브에서 직접 학교에서 수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FAQ를 잠깐 보시면은 최초 신청이라는 부분을 회원가입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좋은데요. 기업 현장교사가 처음에 장학재단 홈페이지 들어와서 본인의 연락처 정보, 본인 명의 계좌 정보,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는 부분, 요게 이제 최초 신청의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업 현장 교육 지원금은 전체 한 번만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서류 제출은 받지 않고 있는데 추가로 서류 제출해 주십시오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 등록증이나 재직증명서를 받는 거는 고용보험 가입 정보가 없을 때, 이런 재직 이력을 추가로 확인해야 될 때, 이럴 때는 요거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면 서류 심사가 탈락합니다. 동일 기업이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류가 잘못돼서 심사에 탈락됐을 때 기간 내에 재제출하시면 다시 심사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현장 교사는 과세랑 기타 소득세를 제하고 일괄 지급합니다. 한 회사에서 한 명의 실수행에게 여러 명의 기업 현장 교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치 기간을 다르게 해서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명의 현장 시스템에게 실습 일자를 달리해서 여러 명의 기업 현장 교사가 지정된 경우는 각각의 현장습 지도한 일수에 맞춰가지고 자동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업 현장 교사가 실습 기업체 대표자일 경우는 재직증명서를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이름이 이제 같아야지만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외국인 기업 현장 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업 현장 교사 체류지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즉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나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등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지급 기준에 2월 기타 소득세 납부 신고 이후에 발급이 가능하고요. 외국인 학생 특수교육 학생을 지도한 기업 현장 교사도 지원금이 지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기업 기업 현장 교사 지원금 지급되나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 참여기업, 선도기업 가리지 않고 현장교사 배치를 해주시면 다 지급이 가능하고요. 퇴사한 기업 현장교사도 재직 당시에 어떤 현장실습 기업 현장 교육 지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재직하는 기간 동안만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 현장교사 정보가 이제 배치할 때 아까 안 보였을 때 화면 말씀드렸죠. 최초 신청하지 않아서
아니면은 사업자 기업 정보가 다른 경우, 그럴 경우에는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대표자가 갖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른 회사 직원을 파견하면서 현장 실습 지도교사를 하는 경우 저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틀리면 일단 지급이 안 된다. 2명을 받았을 때 배치 기간을 이제 정했을 때요, 배치 기간이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단가가 35,000원으로 올라가는 경우고요. 근데 배치 기간이 안 겹치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밖에 이제 담당이 안 된다. 그럴 때는 3만원. 그러다가 어느 기간은 2명으로 배치 기간이 겹쳐요. 그럴 때 35,000원.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날 내가 담당하는 학생이 1명이냐 2명이냐에 따라서 단가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2명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계산을 하고 3명 이상은 다 무시하고 2명 분까지 35,000원으로 계속 계산을 해 나갈 겁니다. 이상으로 좀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좀 해서 많은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는 또 하반기에 이러한 사업 설명회 혹은 워크숍을 통해서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또 사업 설명할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